이번 시간에 김도현님께서 파이썬 데이터 분석 3종 세트, 스태시 모델, 사이킷런, 피아노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름대로 참신한 이름이라고 3종 세트라고 준비를 했더니까 와보니까 3종 세트라는 이름을 가진 발표가 3개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파이썬 데이터 분석 3종 세트라는 발표를 하게 될 김도형입니다. 제가 오늘 스태치 모델즈, 사이킷런, 피아노라는 3개의 패키지에서 발표를 한다고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실제 제목은 데이터 분석에 관한 소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퀀트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서는 알고리드믹 익스큐션, 보통 최적 집행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어널리시스, 증권 분석 시스템 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금융공학이나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쪽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교육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컨설팅이나 교육에 관련된 간단한 아티클들이나 자료들을 저기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닷넷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컨설팅이나 교육 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묻습니다. 묻는 분들 질문이 다 똑같아요. 템플릿이 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가 제가 있는데요. 머신러닝으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예, 주로 제가 증권 쪽에 있다 보니까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로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있나요? 예, 그런 질문이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끝나고 210호에서 오픈 이제 OST를 열도록 준비를 했거든요. 오셔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다른 분들이 이전에 다 풀어놨거나 아니면 포기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른 분들이 포기하셨으면은 여러분도 포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풀었을 경우에도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풀어서 이제 정답이라고 이제 어떤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보스나 클라이언트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발표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분들이 푸는 정도라도 내가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 컨퍼런스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파이썬이 이런 종류의 분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많은 그런 툴을 제공하는 랭귀지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파이콘이긴 하지만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파이썬보다는 R이 조금 더 패키지가 많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패키지하고 툴들을 파이썬이 제공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각각의 패키지들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어떤 종류의 분석을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가이드맵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가이드맵만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풀고 싶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스스로 이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도가 있어도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도 약간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 세션을 한번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머신러닝이 핫 이슈잖아요. 특히 알파고 이후로 딥러닝이 이슈인데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전체 데이터 분석 어널리시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적은 건 아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말고도 딥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 말고도 우리가 풀어야 될 데이터 분석 문제나 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파이콘에서도 머신러닝에 관련된 걸 제가 세보니까 6개 정도 발표가 있고 그 중에 4개 정도가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같은 이제 딥러닝 툴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이 봉착하시는 문제들은 이런 텐서플로우 같은 걸 쓰시게 되면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내가 푸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알맞은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데이터 분석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유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5가지가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디멘전 리덕션, 차원 축소, 시계열 예측, 회귀 분석, 분류, 이 5가지 문제가 사실 현업에서 부딪히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오늘은 이 5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각각의 예제 이그젬플을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은 어떤 패키지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맵을 간단하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맵의 목표들은 대부분 이 3가지 패키지에 대해서 귀결이 됩니다.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와 스태치 모델즈, 그리고 Theano. 그 Theano는 여러분 잘 아시는 텐서플로우의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발표에서는 이제 시간상 각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이 패키지 코딩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데이터 분석에서 자주 쓰는 패키지들을 몇 가지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나열한 패키지들은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검토를 했던 패키지들이고요. 실제로는 이거에 뭐 4-5배 되는 훨씬 많은 패키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크게 한 5-6가지 정도의 그 레벨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로우 레벨 문제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이 레벨 문제 쪽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여러분 많이 아시는 넘파이, 사이파이, 심파이 같은 것들은 사실 요거 자체로도 데이터 분석에 쓰이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다른 패키지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계산 엔진 정도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탐색이란 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데이터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뷰로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도구인데, 가장 유명한 그 판다스 같은 것도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이런 탐색 툴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듈러 킷 for Data Processing, MDP나 아니면 오렌지 같은 거는 사실 약간 성격은 다른데, 얘들은 그 탐색을 포함해서 다른 이제 하이어 레벨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일종의 프레임워크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를 실제로 분석하기 이전에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도메인별로 또 많이 쓰이는 프리 프로세싱 툴들이 있어요. 간단한 문제들은 저 프리 프로세싱 툴 자체 내에서 이제 완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쪽에서 피처 셀렉션 같은 걸 한 다음에 다음 단계 분석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영상 쪽 혹은 문서 쪽, 음향 쪽,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를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리가 끝나면은 본격적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그 중에서 저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스태치 모델즈라든가 사이킷-러닝이라든가 Theano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Theano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얘는 계산 엔진에 가까운 패키지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로도 물론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위한 코딩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걸로 하시는 것보다는 보통 이 위에 다시 만들어진 하이어 레벨 패키지를 쓰는 게 많습니다.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요. 뭐 베이지안 인퍼런스 쪽을 하기 위해서는 PyMC라는 패키지가 많이 쓰이고요. 그 외에 딥러닝에서는 이번에도 발표가 있었던 케라스라든가 그 외에 라자냐, 블락스 이외에도 몇 가지 이제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툴들은 Theano 기반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설정을 바꾸면은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 그 유형 5가지를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가장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내가 뭘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가 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주로 이 3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고 싶다 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제 저는 scikit-learn에 있는 클러스터링 서브 패키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정보 혹은 대표적인 정보를 찾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차원 축소 문제 혹은
팩터 어널리시스, 요인 분석 문제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사이킷런을 사용하시면은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없는 데이터란 거는 아직 생성되지 않은 미래의 데이터 혹은 데이터 안에 있는데 뭔가 숨겨져 가지고 관측은 되지 않는 데이터 혹은 원래는 관측이 되었어야 되지만은 어떤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누락이 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 없는 데이터를 찾아내고 싶은 문제를 예측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prediction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예측에는 시간의 개념, 미래의 개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인 일반적인 예측을 모두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 가이드맵에서 조금 더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데이터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드 하나는 보통 수학적으로 볼 때 벡터 공간이라는 데에서 하나의 점 혹은 그 점을 가리키는 벡터, 화살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제가 밑에 예제 그림으로 그렸지만은 저것들 사이에 거리란 거 혹은 유사도란 것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유사도나 거리는 여러 가지 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어떤 지오메트릭한,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에 의한 거리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거리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가 가까운 데이터는 우리가 원하는 비슷한 묶음에 속해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찾아내는 게, 묶는 게 클러스터링 문제입니다. 제가 예로 써놓은 거는 예를 들어 1.2, 2.5, 뭐 5.1, 2.7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의 저번 달 수익률이 1.2%였고 이번 달 수익률이 2.5%였다. 그리고 다른 두 개의 주식은 각각 5.1%, 2.7%, 5.5%, 2.1%였다. 라고 하면은 저 중에서 가까운 주식은 무엇이냐? 라는 걸 이제 찾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문제는 유사한 예제가 사이킷런 도큐멘테이션에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중 가격의 움직임이 유사한 주식을 찾는다. 유사한 주식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일중 가격이란 거는 뭐냐면은 주식에는 시가라고 종가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거래가 시작될 때 시작되는 가격이 시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가는 저녁에 이제 거래가 끝날 때 가격이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못 해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게 이제 두 종목의 일주일간의 일중 주가를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5개의 세그먼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월화수목금 이제 5일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시 시작해가지고서는 3시 20분이면은 끝나고 3시 30분에 마지막 종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 사이에 움직임이 있는데, 이 움직임이 유사한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유사하냐면은 우리가 일 중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뉴스가 있잖아요. 그 뉴스에 대해서 비슷한 정도로 반응하는 게 이 일중 움직임이 비슷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킷런에서는 어떤 예제를 풀고 있냐면은 미국에서 거래되는 대형주 중에서 60종목을 고르고요. 그 중에서 2003년부터 8년까지 6년 동안에 그 일중 움직임이 좀 유사한 것들을 찾아보는 문제를 사이킷런으로 실제로 풀고 있습니다. 그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전처리 부분하고 우리가 찾아낸 결과를 보여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후처리 부분을 빼고 나면은 딱 3줄이면 됩니다. 여기 제가 써놨는데 import scikit-learn, scikit-learn의 실제 패키지 코드는 sklearn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그 코베리언스 구조를 찾아내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에서 affinity propagation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걸 갖다 푸는 문제, 이런 식으로 2줄 아니면 3줄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주식들이 60종목이 지금 공간상에 표시가 돼 있고요. 그 유사도들을 갖다가 각각에 대해서 색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란색이나 밝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유사도가 떨어지는 종목이고요. 검붉은색으로 돼 있는 게 유사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봤을 때 이제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야후
하고 아마존 같은 게 좀 비슷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오른쪽 아래 쪽으로 가면은 혼다하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꺼먼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얘네들은 아주 닮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항공 쪽 제조업 쪽에서 이제 록히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만 같은 데는 이제 유사하게 표시가 됩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6개를 2개씩 묶어가지고 한번 일중 움직임이 어떤지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위로 돼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침에 시작할 때는 낮게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높게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위에 2개는 뭐냐면은 야후하고 아마존인데 보면 그 움직이는 패턴이 유사하죠. 나머지 2개씩 묶어봤을 때도 패턴이 꽤 유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하는 게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원 축소 쪽에서도 이걸 따지면은 또 여러 가지 서브 문제로 되지만은 그 중에 많이 쓰이는 문제가 뭐냐면은 주 성분 분석,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건데요. 요거를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데이터 중에서 차원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나타낸 그 6년 동안의 그 주식은 필드가 사실 한 1,500개에 해당하는 레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1,500개 정도가 6년치의 그 하루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1,500개 필드 중에서도 사실은 몇 개 필드가 이 1,500개의 움직임을 다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기 지금 제가 2차원 데이터를 갖다가 하얀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얘는 분명히 2개의 필드를 가지는 2차원 데이터지만은 우리가 좌표 변환을 빨간색 화살표로 좌표 변환을 해보면은 사실은 빨간색 화살표 중에서 어떤 한 축에만 있는 빨간 점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시킬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간략화를 시켜 놓으시면은 추후에 요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추후에 다른 머신러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특별한 움직임 성분을 뽑아내는 작업을 주 성분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파이낸셜 마켓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제가 번역했던 그 파이썬을 활용한 금융 분석, Python for Finance라는 책에 나오는 예제인데요. 독일의 대형주 30 종목의 움직임을 분석해가지고 그 움직임을 갖다가 뒤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움직임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른바 지수에 해당하는 성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코드를 보시면은 전처리 부분하고 후처리 부분을 빼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세 줄로 끝납니다. sklearn 패키지를 임포트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커널 PCA라는 걸 쓸 텐데요. 그 모델을 만드신 다음에 체인 메소드 호출로 fit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트랜스폼을 하면 되는데 뭐 이게 사실은 뭐 한 줄로도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줄, 두 줄이면 분석은 끝납니다. 핵심은 어떤 명령어를 쓰냐는 걸 내가 선택하는 거죠. 요거를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은 PCA로 구한 게 여기 녹색 성분입니다. 이게 잘 구해졌는지를 보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독일 지수, 덱스라고 하는 독일 지수랑 비교해 본 게 파란색이 독일 지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런 식으로 시계열로 비교를 해본 결과는 아까 그거고요. 그거를 이제 평면상에서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2차원으로 나타내 본 게 저겁니다. 보시면은 중간에 어떤 시점에서 그 지수하고 그 종목들 사이에 있는 뒤에서 움직이는 핵심적인 움직임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게 날짜가 한 7월 30일 정도, 2010년 7월 30일 정도거든요. 유럽 사태가 거의 이제 끝나면서 어떤 구조적인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를 저런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갖다가 라지캡, 대형주를 갖다가 이걸 분석을 해보시면은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대형주 중심의 지수랑 저 PCA로 구한 첫 번째 컴포넌트가 저렇게 일치하냐면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일치하지 않냐면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너무 달라요. 다른 애들이랑.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퍼스트 컴포넌트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컴포넌트로 나오는 게 이제 코스피 2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켓 전체의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의 움직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간에도 순서가 있는 데이터가 있고 순서가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저 네모로 묶어놓은 게 하나의 데이터 레코드고요. 네모 안에 있는 점이 그 데이터 레코드 안에 있는 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시계열이 아닌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뭘 찾냐면은 하나의 레코드 안에서 필드 간의 관계를 찾아요. 그거를 제가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 그림에서 빨간색 공란으로 나타낸 것처럼 없는 데이터를 예측을 해냅니다. 뭘 기반으로 예측을 해내느냐? 제가 선으로 그려놓은 필드 간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예측을 해내는 거죠. 그런데 시계열 데이터는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할 때 같은 필드 안에 있는 정보를 보는 것보다는 그 앞에 있던 그 정보 레코드의 필드와의 관계를 봐가지고선 예측을 하는 게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보통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요 라고 가지고 오면은 뭘 하시냐면은 시계열 데이터란 게 날짜 정보만 있으면 무조건 시계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날짜 정보가 있으면 시계열 데이터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란 걸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은 그 날짜라는 게 아니고요. 날짜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의 순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2008년도에 10.9였고 2009년도엔 11.2, 2010년도에는 13.7 되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2011년도엔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라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만약에 2008, 2009, 2010, 2011이라는 데이터를 그 필드를 사용하시면은 그거는 시계열 분석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뒤에서 말씀드릴 리그레션입니다. 회귀 분석입니다. 시계열 분석은 뭘 이용하시냐면은 그냥 10.9, 11.2, 13.7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라는 문제를 푸는 게 시계열 문제입니다. 이런 시계열 문제인가 아닌가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시계열 문제다 라고 하면은 이 지금 가이드맵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럼 시계열 예측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스태츠 모델즈 그리고 스태츠 모델즈 안에 있는 TSA,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서브 패키지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시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이 다음 가이드맵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 쪽은 사실 좀 범위가 넓은 좀 스페시픽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의 관계를 유형화하기 위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이라든가 경제학 쪽에서 이런 쪽을 공부를 하신 분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아르마 모델, 아리마 모델, 시즈널 아리마 모델, 뭐 시즈널 아리마 X 모델, 그다음 벡터 알마 모델, 그 외에 뭐 칼만 필터,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다이나믹 팩터 모델 등등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사실 이 다이나믹 팩터 모델 정도까지 다 스태츠 모델즈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두 개의 모델은 스테이블, 현재 스태츠 모델즈의 스테이블 그 버전에서는 안 하고요. 디벨로프먼트 버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푸셔도 사실 여러분이 필드에서 가져오시는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려요.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은 어떤 케미컬 프로세싱 그 화학 공정에서 문제를 이제 풀고 있는 건데 저기 파란색까지가 과거에 나온 값이고요. 거기에서 미래에 어떤 값이 나올까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요거를 풀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보통 데이터는 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든가 판다스 시리즈 포맷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하시는데 스태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임포트가 좀 특이해서요. API용 임포트 패키지를 또 별도로 준비를 해서 요거를 보통 임포트를 해서 씁니다. 다른 식으로 임포트를 하는 거는 이 위에서 뭔가 디벨로프먼트 할 때 쓰시는 거고요. 그냥 사용만 할 때는 이제 저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는 게 컨벤션입니다. 임포트를 하시고 나면은
저것도 마찬가지로 세 줄이면 끝나요. 그 스트레치 모델즈에서 TSA 서브 패키지에서 알마 모델을 하겠다. 거기에 데이터 넣고서는 파라미터 넣습니다. 그리고는 피팅하고 포캐스트 하면은 끝납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예측 결과인데요. 요거는 조금 보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게 왼쪽에서 저런 파란색으로 움직였는데 남은 기간 동안 저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저 빨간색은 해당 기간에 아마 그 위치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위치만 표시한 겁니다. 저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예측 못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예측치가 어디로 가 있냐면은 그냥 중간으로 가 있어요. 저거는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데이터 분석을 해도 결과가 그냥 저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답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저런 종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데이터 자체, 그러니까 자연계의 특성이 저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기에서 뭐 더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누가 주장을 하면은 그 주장을 하는 거는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굉장히 많은 가정을 한 모델을 썼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거든요. 예,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패턴, 시즈널리티, 우리 계절성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S 아리마 X 모델이라는 걸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저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의 시점의 움직임을 예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섀도우로 나타낸 것들은 일종의 컨피던스 인터벌,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측할 시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예측의 결과도 더 불확실해지겠죠. 그 다음에 그 구조화 모형, 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칼만 필터 혹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나타낸 저 정보는 그 스태치 모델즈 그 안에서 보여주는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거는 미국의 실업률 정보, unemployment rates를 갖다가 보여준 건데 그걸 두 개로 시그널을 분리를 한 겁니다. 하나는 이른바 랜덤 워크라고 부르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알마 모델이라고 부르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진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줄이면 끝나요. unobserved component fit. 사실은 저거 붙이면은 이제 한 줄로도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또 분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뭔가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측에 기반이 되는 필드하고 예측을 하려고 하는 필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 경우가 있고 그게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측하려는 필드하고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 필드가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다면은 이 가이드맵에서 왼쪽으로 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프리딕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막 섞여 있다. 뭘 내가 예측을 하고 뭘 기반으로 할지가 섞여 있으면 이른바 X 인풋하고 아웃풋이 마구 섞여 있게 되면은 이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프리딕션을 이용하긴 하는데 명칭이 임퓨테이션, 빠진 데이터를 넣거나 아니면 그 빠진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 데이터였다. 영상 데이터면은 인페인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빠진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은 이 데이터가 뭔가 잘못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로 올바른 데이터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면은 디노이징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천 시스템, 그러니까 레코멘더 시스템이 됩니다. 이런 쪽은 사실 회귀 분석을 한번 이렇게 틀어가지고 프리딕션을 갖다가 좀 이용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딱 별도의 이거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패키지는 없고 다른 세션에서 발표하셨듯이 뭐 토로스 같은 그런 거를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 몇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패키지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제 프리딕션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결과값, y값의 특성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그 값이 실수값, 리얼 넘버인 경우에는 회귀 분석,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부르고요. 그게
A, B, C, D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되면은 분류 문제 혹은 인식 문제, 영어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커그니션이라고 부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로 가시게 되면은 사이킷런이나 티어노를 쓰시면 되고요. 회귀 분석 문제로 가시면은 요거를 사이킷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이킷런보다는 스태치 모델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귀 분석하고 분류를 이제 구분할 때 분류는 우리가 구분하고 이제 알아내고자 하는 값이 카테고리다라는 건데 여기 카테고리에서 문제는 그냥 값이 떨어져 있다고 다 카테고리 값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A, B, C, D 혹은 F라는 학점이 나오죠. 학점 같은 경우에 분명히 A, B, C, D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보통 카테고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리그레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A는 B보다 좋고 B는 C보다 좋고 F가 가장 나쁘다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떨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떨어져 있는 것들 간의 크기 비교 혹은 순위 비교가 되냐 안 되냐가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션 문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써가지고 고양이는 고양이다 라고 묻는 게 사실은 대부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답이 주어져 있어요. 1200개 혹은 2만 개 정도의 워드가 주어져 있고 거기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회귀 분석 문제로 여러분이 제가 얘기 드는 건 뭐냐면 사이킷런이라는 패키지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예제가 바로 이 보스턴 하우스 프라이스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스턴 지역의 주택 가격을 예측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뭐 범죄율이라든가 환경 오염도 혹은 뭐 찰스강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 조망권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걸 따지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넣어가지고 이 집값이 어느 정도 될지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풀려고 하는 값이 리얼 넘버 실수기 때문에 회귀 분석 문제가 돼요. 이거는 예제 자체는 사이킷런에 있는 문제지만은 사이킷런으로 푸시는 것보다 스태치 모델즈로 푸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이킷런이나 스태치 모델즈를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이킷런으로 푸시면은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패키지에서. 그렇지만 스태치 모델즈로 푸시게 되면은 푸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OLS라고 하는 일단 모델을 쓰게 되면은 OLS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fit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포트를 보여주게 되는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를 비교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R을 사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림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스태치 모델즈란 게 기존의 R 패키지를 갖다가 그대로 파이썬으로 포팅을 한 일종의 카피캣이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여기에 리포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분류 문제로는 사이킷런의 패키지에 있는 그 예제로 20 뉴스그룹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은 텍스트 정보를 보고서는 그 텍스트가 어떤 뉴스그룹에 속하는가, 다시 말해서 장르라든가 센티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내는 문제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개 중에서 어떤 건지를 알아내는 건데 이거를 풀게 되면은 코드가 이거는 조금 긴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다 임포트하는 것뿐이에요. 앞에 세 줄은 임포트고 두 번째가 실제로 들어가는 이제 주는 모델이란 걸 정의하는 그런 라인이 한 라인이 있고 정의했으면은 fish란 메소드 콜을 하면 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20개에 해당할 확률을 나타낸 겁니다. 그림이 위쪽 그림하고 아래쪽 그림이 있는데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다 확률이에요. 아래쪽은 지금 답이 어떤 특정한 뉴스 그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다른 것들이 밑에 깔려서 잘 안 보이니까 그거를 Y축을 로그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로그, 세미로그 형태로 그려놓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포스팅이 요 뉴스 그룹에 들어갈 확률이 각각 얼마씩 된다라는 걸 20개에 대해서 다 구합니다. 다 구한 다음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이제 연필 굴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걸 할 이제 분류 모델을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쓰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요 범위를 벗어나고요. 단지 크게 나누면은 딥 러닝과 쉘로우 러닝이라는 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쉘로우 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형의 파라미터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이클런을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런데 딥 러닝으로 가면은 사이클런으로는 이제 더 이상 힘듭니다. 원래 계산도 안 되지만은 패키지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쪽 딥 러닝으로 가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계열의 알고리즘으로 나눠지는데, 한 가지가 뉴럴 네트워크라는 계열로 나눠지고, 또 한 가지가 뭐 볼츠만 머신이나 딥 빌립 네트워크 같은 에너지 베이스드 메소드로 나눠집니다. 이런 거는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패키지로는 불가능하고요. GPU라든가 디스트리뷰션 혹은 심볼릭 옵티미제이션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하는 이제 티아노라든가 텐서플로우 같은 걸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직접 쓰실 수도 있고요.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좀 직접 쓰도록 하이 레벨까지 커버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쓰실 수도 있는데, 티아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거에 기반해가지고 만들어진 뭐 케라스라든가 라자냐 같은 하이어 레벨 패키지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딥 러닝 같은 경우는 계산량이 굉장히 많다. 왜냐?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요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동차 우리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번호 인식하잖아요. 자동으로. 이제 그것처럼 한 자릿수의 우리가 손으로 쓴 글씨 혹은 카메라로 찍은 글씨를 인식을 하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예요. 지금 가장 심플한 형태인데 중간에 보면 선이 무지하게 많죠. 저 선도 사실은 생략된 거거든요. 저 선의 개수만큼 여러분이 찾아야 될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일반적인 컴퓨테이션으로는 힘들고, 티아노나 텐서플로우를 쓰시면은 얘는 GPU에 대해서 이제 컴파일링을 해주거나, 혹은 그 자체 내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계산식을 심볼릭 형태로 뒤에서 그래프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그래프 옵티미제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일반적인 컴파일러가 만들어낸 코드보다는 조금 더 최적화가 된 코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심볼릭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 옵티미제이션을 풀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레디언트 정보, 이른바 수학 시간에 배운 편미분이란 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치 해석에서는 그 편미분을 이제 수치적으로 편미분을 하는데, 티아노나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마치 심파이처럼 심볼릭하게 여러분이 손으로 미분을 푸는 것처럼 미분 방정식을 새로 계산을 해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또 계산량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티아노 기반에서 만약에 코드를 짜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두 줄이나 세 줄로는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앞에 이제 컨스트럭터 부분만 좀 보여준 건데, 저기서 시작해가지고서는 뭐 일반적인 수치에서 코드 짜듯이 뭐 몇백 라인으로 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짜서 만들어야 될 것들이 대부분 많이 유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케라스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5줄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짜시면 되고요. 케라스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세션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깊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단지 데이터 분석뿐이 아니라 또 제 전공이 하는 일이 금융 쪽에 있다 보니까 금융 쪽에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이게 4시 반 이후로 해가지고 210호에서 오픈 스페이스 타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하시겠어요? 예.